안녕하세요.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김덕문 씨 저자의 책 175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75페이지에는 특수 건물이 나와요. 특수 건물이라고 하면 경매가 낙찰받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그런 경매의 한 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허위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허위 유치권, 그리고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허위 임차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저당권보다 전입일이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즉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허위인 경우가 있어요. 아내나 친척, 친구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형식인데요. 몇 가지 단서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있는데 정상적인 대출이 발생하여 매매 시세의 50~60% 정도의 정상적인 대출이 나왔거나,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세 번째로는 담보대출이 2회 이상인 경우예요. 진정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살 경우에는 한 번의 정상적인 대출도 불가능한데요. 2회 이상 대출이 있으면 이거는 허위 임차인일 가능성을 의심을 해보시면 되고요. 허위 임차인 조사 방법은 178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을 통해서 탐문을 하시고요. 이웃집이나 채권자, 은행에 방문하여서 물어보거나 임차인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허위 임차인은 무성의하거나 화를 낸다거나 만남을 피한다면 허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위 유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을 해야지 차량을 되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건물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이에요. 경매에서 19은 허위 유치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유치권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자, 허위 유치권 조사 방법이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유치권 신고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유치권 신고서를 열람하는데요. 법원에 방문해서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말을 잘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은행에 문의하는데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은행에 가서 이게 유치권이 정말 맞는지 이거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 허위 유치권을 깨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민법 320조만 잘 알아도 허위 유치권을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민법 320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엄청 어렵죠. 자, 첫 번째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이거는 자기 물건인데 채무자나 소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가족 이런 경우도. 근데 그리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빌라를 건설하다가요,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가 건축주, 이제 빌라 공사를 했는데 건축주의 아파트에 와서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빌라에서 생긴 공사 대금은 빌라를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이거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채권이 이제 채권은 공사업자가 채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득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성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공사대금을 근데 1, 2, 3차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거의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있는데요. 건축주의 승낙 없이 문을 따고 점유를 하거나 건축주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법 320조만 잘 알고 있어도 이제 허위 유치권을 깰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 선순위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법원 홈페이지 문건 접수 내역에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나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으면 담보 가등기이므로 이런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경매 물건 같은 경우 10년이 지났는지 만 10년입니다. 그냥 10년을 딱 지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니까 그 기간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190페이지에는 오피스텔은 상가로 취급을 받아서요. 세금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194페이지에는요.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갈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별로 높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저금리 현상 때문에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 금리가 오르면 다시 이 돈을 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등기 이전 비용, 국민주택 채권 비용, 내부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해서요. 그것을 다 따져봐서 이게 맞는지 저가의 낙찰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고가의 낙찰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전세 비용보다 좀 더 낮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그때 낙찰을 받으셔야 하고요. 196페이지에는요. 수도권 인근의 중대형 아파트는 월세가 금방 나가고 수익률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안 그렇다고 하고요. 일산, 파주, 덕소, 김포, 남양주, 용인, 안양, 부천은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중대형 아파트는 월세가 잘 나가고 수익률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를 입찰할 때요.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꼭 확인을 하고 거래량도 확인하라고 합니다.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런 곳은 추천을 하지 않아요.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행신동, 화정동은 자유로를 통해서요. 서울 마포구를 5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마포구는 상암동, 홍대거리, 공덕역, 업무단지 등의 개발 호재로 많은 인구가 몰린다고 합니다. 김포, 파주, 운정, 교화지구의 일부 아파트들은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의 같은 전용 평수 빌라보다도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 파주, 운정, 교화
지구의 일부 아파트들은 은평구나 강서구, 도봉구의 같은 전용 평수의 빌라보다도 저렴하니까 오히려 김포, 파주, 운정, 교화지구의 일부 아파트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좋다는 소리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덕소와 평내 호평동도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곳의 중대형 아파트는 월세가 잘 나가고 수익률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는요. GTX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요. 수도권의 교통 문제 해결사로서요. 광역 급행 철도를 말하는데요. 이게 3개의 노선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킨덱스, 두 번째는 청량리.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킨덱스 동탄 노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청량리 송도 노선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정부 금정 노선인데요. 이 킨덱스 동탄 노선은 경기도 고양시 킨덱스, 그 다음 용산, 강남, 성남 또는 판교, 죽전 또는 기흥,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인데요. 그 동탄과 삼성 간의 원래 출근 시간은 1시간이 넘는데 이 GTX를 이용하게 되면 18분 정도면은 출근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청량리 송도 노선은 청량리, 용산, 여의도, 당아래, 부평, 송도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일산과 삼성 간 그 철도로 출근 시간이 22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의정부 금정 노선, 세 번째인 의정부 금정 노선은 의정부 창동 또는 상계동, 그리고 청량리, 강남, 양재, 과천, 군포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저렴하게 혹은 빌라를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이제 매매나 임대 수요가 높겠죠. 200페이지에는 지방의 대기업 공장이 위치한 아파트도 매매 및 임대가 잘 된다고 합니다. 수원의 삼성전자가 인근의 영통동과 메탄동, 이 삼성전자가 이쪽 매매를 막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가 있는 곳 수원에 영통동과 메탄동, 그리고 파주의 LG LCD 공장, 그리고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화성의 삼성 반도체 공장, 오산의 LG 이노텍 공장, 아산 현대자동차, 당진의 현대제철, 울산의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등의 주변, 이쪽의 중대형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될 때 유심히 지켜보면서 입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216페이지에는요. 위치가 좋은 오래된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하여서 방산시장 같은 곳에서 재료를 사서 전체적인 수리를 하면 전세나 월세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230페이지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의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임대 및 매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는 빌라와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세 곳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강동구, 길동, 명일동, 천호동, 암사동 주변의 32평 빌라는 거의 3억 전후해요. 이런데 이 나홀로 아파트는 한 3억 5천만 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어요. 빌라보다는 생활 여건이 나은 나홀로 아파트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어서 이것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마포구 망원동은 공덕동과 상암동 업무 밀집 지구로 직장인 및 홍대 상권 밀집 지구 종사자들이 출퇴근이 편리해서요. 임대 및 매매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망원동의 32평 빌라는 3억 전후고요. 나홀로 아파트는 4억 전후예요. 강서구 신월동 강서초등학교 주변도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32평형 빌라는 2억 5천이고 나홀로 아파트는 3억 원으로 매매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가장 나홀로 아파트가 수요가 좋은 곳은 강동구, 강남에 직장을 둔 고소득 수요층이 많아서 매매 및 임대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은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꾸며야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32평 아파트는 약 8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전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산시장이나 세운상가에서 자재나 각종 소품을 저렴하게 사서 직접 꾸미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처럼 꾸밀 수 있다고 하고요. 경매 후에 바로 팔면 44%의 세금이 발생을 하니까요. 1년 임대 계약을 하고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 팔자고 합니다. 인근 중개업소 20곳 이상의 세를 내놓고요.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114,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 등에도 올리고 길거리에도 현수막을 걸면 집이 빨리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241페이지에는 서민층이 많은 곳에서는 빌라와 저렴한 소형 아파트가 매매나 임대가 잘 되고요. 소득이 높은 곳은요. 중대형의 전망이 좋은 빌라나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급 상황도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주위에 아파트 공급이 많으면 1억을 싸게 경매로 사도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는요. 여러 개의 경매 물건이 나오면 경쟁이 낮은 층수가 좋지 않거나 향이 빠지는 물건을 입찰하는 것이 낙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입지, 교통, 거주,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찾아야 해요. 그냥 무조건 층수가 좋지 않고 향이 빠지는 곳을 낙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수요가 많은 곳. 그러니까 파주 교화지구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매매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이제 경쟁이 낮은 층수가 좋지 않거나 향이 빠지는 물건도 잘 나간다는 거죠. 246페이지에는요. 감정가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곳도 있어요. 시세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요. 확인하셔야 합니다. 248페이지에는요. 아파트는 특히 중대형 아파트는 낙찰자가 밀린 관리비의 공용 부분을 내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밀린 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때때로 큰 평수 아파트는요. 관리비만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251페이지에는요. 상가 및 공장 경매도 나오는데요. 상가는 직접 장사를 하려거나 이미 임차인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상가를 매입하는 게 중요해요. 상가의 권리금은 경매에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권리금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00%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254페이지에는 등기부 등본상 지하인 상가인데도 이제 구릉형의 지하인 거죠. 구릉형 이렇게 높고 낮은 이런 지형이라서 1층 높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중구, 도봉구, 관악구 등과 같은 구릉 지형의 지하 상가는 꼭 가셔서 답사를 해보면 엄청난 찬스가 되는 상가들이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지, 교통이 좋은지, 유동 인구가 많은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는 역세권이고요. 대학교가 있고 관공서와 같이 이런 위치가 좋은 지하 상가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일례로 서초구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지하 푸드코트 한 칸은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환승하는 교대역 바로 근처이나 기피하는 지하층이니까 1억 5천만 원 감정된 것이 7번이나 유찰되어서 3,9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된 경우도 있대요. 이 지역은 회사원, 법률관계인, 재수학원, 학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수요층이 밀집되어 있어서 분식집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영업하는 와중에 수천만 원 이익을 남기고 그냥 되팔았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위치가 좋으면, 규모가 크면 노래방, 댄스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실내 낚시터 같은 업종이 적합하고요. 좁으면 창업 사무실, 전당포, 세탁소, 창고, 그리고 좌식, 이렇게 작은 바 등으로 사용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260페이지에는요,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 이 물건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 스스로 질문하고 이 고민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하상가라도 1층에 간판 및 네온사인을 배치하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 지하상가는 2층 상가보다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263페이지에는요. 상가 건물 전체가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층과 2층에 내부 계단이 있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하면요. 2층의 월세보다 1.5배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1층 공간을 여러 개소로 쪼개서요. 소형으로 임대를 주고요. 그중 하나를 2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내부 계단이 만들어진 곳을 매입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265페이지에는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몇 천만 원 마진을 붙여서 임차인에게 다시 매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잘 꾸며놓은 인테리어 및 가구를 저가에 매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가의 매도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가를 소호텔로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이거는 이것도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